네, 오늘은 2018년 1회 검정고시 한국사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구석기 시대 유물로 오른 것은, 자, 이런 1번의 유형의 문제는 시대를 주고 유물을 고르거나 아니면 유물을 제시하고 시대의 특징 혹은 생활 모습을 고르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구석기 시대라고 했으니까 1번 가락바퀴는 어느 시대죠? 신석기요. 네, 신석기. 그다음에 2번 주먹도끼는 구석기요. 구석기. 그다음에 3번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요. 신석기. 4번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요. 청동기. 그래서 지금 보면 정답은 2번인데 가락바퀴 빗살무늬 토기도 얼마든지 문제가 신석기 시대 유물로 오른 것은 하고 제시될 수 있고요. 청동 시대 유물로 오른 것은 하면 4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 구석기 시대는 무리지어 이동했다는 것, 그리고 막집이나 동굴에 거주했다는 것, 의식주의 개념으로 신석기, 청동기도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석기 시대 때는 대표적인 유물은 지금 제시되었고, 또 움집이라든지 또 먹는 거는 농사를 시작해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신앙도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하늘의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하늘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비파용 동금 청동기 시대에는 군장이 등장했다. 군장이라 함은 이제 고인돌이라고 하는 무덤을 어, 만들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위치. 그래서 계급 사회였다라는 특징도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나라는 가 풍속에 대해 알려주세요. 혼인 풍속으로는 민며느리제가 있었고 가족이 죽으면 가매장하였다가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묘에 안치하였어요. 자, 이게 지금 고조선이 최초의 국가이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 여러 왕국들이 생겨났는데, 이때는 이제 왕은 존재했지만 연맹된 귀족들의 파워가 더 강했기 때문에 연맹 왕국 시대라고 역사학자들이 부르죠. 그때 가장 북쪽에 부여부터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그래서 부여, 고구려 밑에 옥동자로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자, 그러면 부여, 삼한, 옥저, 고구려 위치 지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어, 민며느리제 키워드죠. 그리고 가족 공동묘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부여, 삼한, 옥저, 고구려 중에서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목자요. 옥저에 해당되죠. 부여에 마찬가지로 그런 풍속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자면 부여, 제천행사요? 예, 부영고 풍속 영고요. 제천 행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순장이라든지 이것도 주인이 죽으면 따라서 종을 묻었던 것들도 가능하겠죠. 자, 사만의 풍속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을까요? 사만이요? 네, 그 계절제요. 계절제 5월과 10월, 그러니까 모내기 할 때, 그 다음에 수확할 때 평야가 넓다 보니까 그런 거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재정분리. 그렇지. 그 천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도를 다스렸다. 신성한지요. 그리고 신지읍차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다스렸다? 예, 세상을 다스렸다. 그래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 사마는 그런 특징이 있다. 고구려는요, 풍속 중에서 고르자면 혼인 음, 풍속 중에서 뭐 있어요? 사위집, 그 서국제. 사옥제. 예, 그거 기억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반드시 나오는데 이번에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풍속, 나라의 위치, 요것도 역으로 바꿔서 한두 개라도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다면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3번. 가에 해당하는 것은 백제의 무령왕은 지방에 뭐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어떤 거예요? 구주, 오소경, 사출도 22담로 중에서 22단. 22담로예요. 무령왕은 22담로. 무령왕은 22담로 외에 무령왕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무덤 양식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 형태의 무덤을 쓴 유일한 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자, 그리고 구주 오소경 같은 경우는 뉴스페이퍼 킹 통일신라 시대 때 지방 행정 제도를 정비했던 신문왕의 업적이고요. 사출도는 부여의 마가우가 저가 구가와 같이 어떤 거예요? 네, 그 가축 이름을 딴 관직 명칭을 가진 귀족들이 다스렸던 곳이 사출도다. 자, 4번으로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정변을 일으켜 보장왕을 왕으로 세움, 스스로 대망리지에 올라 정권을 장악함, 당과 신라에 대한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침. 계백, 김춘추, 양만춘, 연개소문.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요. 4번 연개소문. 계백은 나당 전쟁에서 나당 연합군과 백제가 오천 결사대를 꾸려서 어디에서 황산벌 전투에서 싸웠던 그게 계백이고요. 김춘추는 나당 연합군을 성사시킨 인물이죠. 양만추는 안시성 싸움에서 성주로서 성에 살고 있던 백성들과 함께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냈던 인물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연개소문. 자,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행평가 계획서 주제 가 1모든 매소성 전투의 승리 요인 2모든 기벌포 싸움의 전개 과정 매소성에서 육지에서 한번 기벌포 바다에서 한번 이것은 언제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나당 때요. 네, 나당 전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의 과정에서죠. 백제 멸망시키고 황산벌 전투에서 그리고 고구려 공격해서 고구려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당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 안동도호부나 옹진도독부, 계림도독부와 같이 일종의 행정기관을 설치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했던 야욕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신라가 나당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육지에서 한번 승리, 기벌포에서 한번 승리하면서 대동강과 원산만 이남으로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전투는 나당 전쟁과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에서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 전투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발해의 당 공격은 무왕 때 장문휴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서 공격을 하죠. 그 다음에 고려의 남하 정책은 장수왕 때 있었던 정책이 되겠고요. 백제 한강 유역 장악은 언제예요? 먼저는 이제 최고 전성기를 달렸던 근초고왕 때, 그리고 다시 백제의 중흥을 노렸던 성왕 때 진흥왕과 같이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가 이제 진흥왕이 한강 전체를 차지하면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복수하려고 하다가 전사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자, 그래서 4번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각의 1, 2, 3번은 얼마든지 또 문제화돼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다뤄봤고요. 6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는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제도. 고려에서는 왕실과 공신의 후손 및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 함. 이게 뭡니까? 음서요. 네, 음서제도예요. 이 음서제도가 조선시대로 가면 5품에서 3품으로 기준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더 능력 중심의 세상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작과는 이제 오늘로 치면 의사라든지 또 법을 다루는 율사라든지 그리고 통역관이라든지 이런 전문 직종에 해당하는 시험이 작과였고요. 전식과는 관리들이 일한 대가로 받아가는 땅에서의 어떤 수조권 그리고 땔감 두 가지로 전과 시로 등급에 따라서 1급부터 18급까지 나눠가지고 그 등급에 맞게 직역의 대가로 줬던 제도가 전식과입니다. 독서삼품과는 신라시대 때 시행된 적은 없어요. 원성왕 때 독서삼품과 유교 책을 잘 읽는 사람은 그 상태에 따라서 관리로 등용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실제 당시에 골품 제도가 워낙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건의로만 그런 제도가 마련됐었고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었다는 것. 독서 3품과. 그래도 취지가 좋잖아요. 책을 잘 읽으면 그 책을 이해한 정도에 따라서 관리로 뽑겠다는 거니까
네, 이것도 일종의 능력 중심의 선발 제도니까 의미는 있죠.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자, 7번으로 갑니다. 가나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가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 사상에 입각한 개혁을 건의하였다. 나는 이를 받아들여 주요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등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자, 이게 이제 최승로의 시무 28조고요. 이걸 받아들였던 왕은 고려의 포킹 중에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포킹, 태조왕건, 4대 광종, 성종, 공민왕. 그러니까 성종 때 최초의 지방관을 파견하고 중앙 정치 체제를 정비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성종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또 지방관 파견은 최승로라고 하는 신하의 건의로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같이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였다. 그리고 이제 채충 같은 경우는 언제 등장합니까? 채충은 고려시대 때 사립학교가 유명한 게 있어요. 문헌공도라고. 문헌이 이게 채충의 호를 딴 거거든요. 근데 그 사립학교가 너무 잘 나가서 이제 그 숙종 때 고려 숙종 때 서적포라든지 또는 양형고와 같은 관학 진흥책을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충은 교육하고 관련된 거예요. 고려시대 때는 뭐 지방관 파견이나 중앙정치 체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다 풀리겠죠? 네, 최승로하고 성종 기억하고 채충은 교육하고 관련된 거를 기억하면 되니까. 자, 8번으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가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이게 뭐예요? 직지심체 금속 요절. 활자본. 그렇죠. 즉지심체 요절. 그러면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때 이련이 처음 단군 신화를 언급했던 우리 민족의 어떤 출발을 강조했던 왜? 당시에 이제 몽골의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속할 이유가 필요했고 우리의 어떤 뿌리를 강조한 역사책이 쓰여졌다. 그거에 맞게 그게 삼국유사고요. 삼강행실도는 행실도 그러니까 어떤 예의범절을 그림책으로 그린 건데 이게 조선시대 때 세종 때 도덕책 같은 거. 그렇죠. 도덕교과서 같은 거예요. 이게 친족 간의 살인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진주에서. 그러니까 유교 국가였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종대왕이. 야, 이거 백성들 교육할 뭔가 쉬운 책을 하나 만들어라 해서 탄생한 것이 삼강행실도입니다. 팔만대장경은요. 불심으로 침략을 몽골의 침략을 이겨내 보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원래는 다시 만들어서 제조대장경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대장경 판이 한 8만 4천여 장, 약 8만 장 정도 된다고 해서 8만 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죠. 직지심체 요절이 정확하죠.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지심체 요절이고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이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1234년인데 상정고금 예문은 금속 활자로 찍었다는 기록만 있고 그 책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활자본은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학문은 우주의 원리 문제와 인간의 심성을 탐구하는 철학적인 유학, 신진 사대부들이 현실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한 사상으로 받아들임, 동학, 고증학, 성리학, 훈고학 어떤 거예요?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성리학이 고려 말에 원나라에서 안향이라고 하는 학자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성리학을 성리학은 신진 사대부들이 공부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네, 신진 사대부들이 현실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해서 받아들였다. 고려 말에 그래서 권문세족하고 또 치열하게 하기도 하죠. 쌤 네. 계속 끊겨요. 네, 그래서 성리학이 고려 말에 신진 사대부들이 현실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한 사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공민왕 때 개혁에서 좀 등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들 중에 조선 건국에 기여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10번으로 갑니다. 훈련 도감이 설치된 계기로 옳은 것은
자, 1. 여진족이 북쪽 변방을 침략하였다. 2번 청의 요구로 나선 정벌이 추진되었다. 3번 명의 천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였다. 4번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침략하였다. 정답은 몇 번? 4번이요. 네, 4번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는 1, 2, 3번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라는 건데, 먼저 임진왜란부터 한번 봅시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이 크게 이제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기점으로 봐요. 그러면 일단 군사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굉장히 크게 바뀌었는데, 그 하나는 조총부대의 어떤 필요성, 이것을 인식했단 말이죠. 그래서 훈련 도감은 일종의 직업군인인데, 여기에 이제 포수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조총 부대와 같은 것을 마련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오군형으로 여러 부대가 보완되면서 마련하게 된다. 두 번째는 비변사의 권력이 임시기구로 세워졌다가 시간이 지나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절대 기구화로 권력이 확 커진다. 비변사. 그걸 기억하시고요. 훈련도감이 생겼다라는 것, 그리고 비변사의 권력이 강력해졌다는 것. 자, 이해되셨죠? 임진왜란을 계기로 변화된 것. 훈련도감이 들어섰고 비변사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자, 그다음 이제 선지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여진족이 북쪽 변방을 침략하였다. 여진족의 침략 때문에 고려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해서 부대, 네, 특수부대. 동북 구성을 구성. 쌓았죠. 예. 그때 이제 여진족이 있고, 이 여진족이 조선시대 때는 후금을 세우고 이 후금이 청나라를 세워요. 근데 조선 초기 때는 여전히 여진족은 북쪽의 변방에 위치한 이민족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역소를 설치해서 경제 활동을 좀 돕는다든지 아니면 귀순을 장려한다든지 이런 회유책을 쓰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사군 육진이라고 하는 걸 세종 때 개척함으로써 그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우리나라 한반도의 국경을 확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변방을 침략했던 것은 고려시대 때는 윤관의 별무반으로 진압을 했고, 조선시대 때는 세종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진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청의 요구로 나선 정벌이 추진되었다. 청의 요구로 나선 정벌이 추진되었다. 이거는 언제 있었던 거죠? 자, 나선 정벌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효종 때, 나선은 러시아를 말하는데 청나라의 요청으로 러시아하고 국경의 갈등을 빚고 있던 청나라가 우리나라 요청해서 우리가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러시아군하고 싸워서, 물론 청나라 군사하고 연합하긴 했지만 승리를 거두었다 정도 기억합시다. 자, 명이 천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였다. 이건 언제예요? 원나라하고 명으로 교체되면서 원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은 당연히 우리가 접수하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천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겠다고 통보해 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당시 그 이성계를 보내가지고 요동 정벌을 우왕이 명령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1, 2, 3번은 각각의 이제 역사적 사건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네. 11번으로 갑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정조는 왕권 강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실시하였어요. 정조의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선시대는 세븐킹을 기억해라. 7명의 왕.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4대 세종대왕, 세조, 그리고 조선의 성종, 후기로 넘어가서 영조, 정조. 지금 정조 문제 나온 거야. 그럼 정조의 정책은 적어도 이 세븐킹에 들어가는 업적들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자, 비변사를 폐지하였습니다. 당백전을 발행하였습니다. 탕평비를 건립하였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하였습니다. 1, 2, 3, 4번의 정조와 관련된 것은 뭘까요? 규장각. 맞아요? 네. 네. 규장각 외에 정조의 대표적인 업적 두 개만 더 이야기해 보세요. 뭐 있을까요? 그 수원화성. 그렇죠. 화성 계획도시 수원 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자면 왕의 직속부대 세 글자 장자로 시작하는 것 장용영 장용영.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세트로 정조의 개혁을 뒷받침했던 정책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탕평비를 건립한 건 영조고요. 영조. 당백전을 발행한 것과 비변사를 폐지한 것은 흥선 대원군의 정책입니다. 자, 되셨나요? 예. 12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상인이 등장하는 배경은 조선 후기 공납제의 개편으로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던 상인, 대규모로 물품을 구매하여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을 촉진함, 대동법 시행, 균역법 시행, 영정법 시행, 금남 정권의 폐지. 대동법이요. 네,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이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우리나라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세금은 세 종류를 냈다고 그랬어. 하나는 땅은 왕의 땅이라는 사상이 있어서 전세라고 하는 걸 내요. 농사 짓게 돼서 임금님께 감사해서 10분의 1을 냈단 말이에요. 전세. 이 전자가 토지를 의미해. 두 번째는 특산물로 내는 세금이 있어요. 임금님 과일도 또 드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일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특산품을 토산물을 집집마다 부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관리들이 이것을 안 받아주고 다른 지역의 걸 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지역을 알아보는 비용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니까 이것이 힘들다고 어마어마하게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상소를 제기한 거지. 그래서 그렇다면 국가에서 직접 쌀을 걷어가지고 당시 쌀이 돈이니까 특산품을 정부가 임명한 상인, 그 사람이 공인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걷었던 쌀을 줘서, 다시 말하면 돈을 줘서 수박이 됐건 특산물을 지역에 가서 사오게끔 하는 제도가 대동법이에요. 그리고 균역법은 당시에는 이제 군대 세 번째 내야 되는 세금이 역인데 요역이라는 게 있고 군역이라는 게 있어요. 요역은 이제 임금님 사는 그 궁궐 수리하거나 그 성을 쌓거나 임금님 지키는 성을 쌓거나 그럴 때는 백성들이 노동력을 제공해요. 그게 요역이고, 군역은 이제 군대 가서 그 무기 들고 훈련해서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근데 이제 균역법은 당시에는 일종의 포라고 하는 걸 내고 군대를 안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두 필을 내면 안 갔는데 그 두 필을 한 필로 줄여준 거예요. 왜? 그 영조 때 이거를 이제 줄여주게 되죠. 물론 이제 대동법이나 균역법이나 영정법을 시행했다고 해서 백성들의 삶이 아주 좋아졌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추가적인 세금을 막 거두었거든요. 그래도 그 목적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대동법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균역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영정법은 이거는 이제 그 첫 번째 토지에서 내는 세금을 그 무조건 10분의 1로 내다 보니까 어떤 데는 땅의 비옥도도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데는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 세종 때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9등급으로 좀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공법이라는 이름으로 마련해, 세종대왕이. 그런데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다 우리 땅은 나빠요, 우리는 흉년이에요 라고 하면서 최저의 세금만 내려고 하니까 아예 영원히 고정시켜 버린 거야. 그게 영원히 고정했다 해서 영정법이에요. 토지 1결당 4두에서 6두로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은 다 조선시대 세금의 그 원래 있었던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안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금남 정권은 이거랑 상관은 없는데 조선시대 때 그 후기 영조 때
재상 체제공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를 폐지합니다. 물론 이제 유기전은 제외하고 허용을 했지만 자유로운 어떤 상업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이바지하죠. 이거는 일종의 정조의 경제 업적으로서 기억해 둘 만한 내용인 거예요. 금난정권 폐지는 정조. 위의 문제에서도 지금 정조 문제가 나왔잖아요. 사실은 문제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거는 정조의 정책 중에서 경제 분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자, 13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향촌의 공동체 조직의 유교 이념을 결합시킨 자치 규약, 일반 백성에게 성리학적 윤리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함. 둘의 향약 향도 경제소. 어떤 거죠? 향촌에서의 규약, 향, 약. 이 약. 답이 완전 나왔네. 땡큐네. 둘에는요. 농촌 공동체죠. 우리나라에 그 뭐가 많아요.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공동 노동, 모내기를 할 때도 그리고 그 김매기, 잡초를 뽑을 때도 그렇고요. 향도는 고려시대 때 처음에는 신앙 조직으로서 마련이 돼요. 이게 매양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바닷가 모래사장에다가 모래사장을 파고 향나무를 묻고 마을의 어떤 평안을 기원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일종의 마을 공동체 형태 조직으로 성격이 좀 바뀌죠. 고려시대 때 농민 그 공동체 활동으로서의 향도. 자, 경제소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경제소는 그 조선시대 때 지방에 유생들이 유향소라는 걸 둬요. 그래서 그 유향소를 뒀는데 유향소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앙에는 경제소라는 걸 둡니다. 예, 그래서 경제소에서 일종의 그 유향소를 통제하는 하나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해됐나요? 13번? 네. 예, 14번. 자, 흥선 대원군의 정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경복궁 중건, 호포제 시행, 대마도 정벌, 수원화성 축조. 자, 경복궁 중건, 호포제 시행이 흥선 대원군의 정책의 대표적인 거죠. 기억 니은이 맞고, 디귿 대마도 정벌은 어느 왕 때? 세종. 세종대왕 때. 한글만 만드신 거 아니다. 문화적, 군사적 업적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다. 꼭 기억해야 된다. 누구를 보냈냐? 이종무 장군을 보냈다. 수원화성 축조는 정조. 네, 정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조, 수원화성, 규장각, 장용영, 금남정권 폐지. 지금 요 기출문제 해설만 잘 들어도 수원화성 축조까지 정조의 어떤 정책, 업적 다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기억하고 니은 경복궁 중건, 호포제 시행. 호포제는 양반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양반들에게 좀 미운 털이 많이 박혔죠. 경복궁 중건할 때도 양반의 묘지림을 벌목한다든지 그리고 당백전이나 고가의 또 그 화폐죠. 물가 상승을 유발했고 또 양반들에게 원납전이라고 해가지고 기부금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반들의 어떤 불만을 초래한 대표적인 정책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 세도 정치를 끝내고 왕권을 강화시켜야 될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는 이런 강력한 정책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자, 15번으로 갈게요. 다음 내용과 가장 관계 깊은 역사적 사건은 별기군을 조련하던 일본인 교관이 살해당함. 왕비는 충주로 피신하고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함. 자, 이거는 뭡니까? 별기군이면 신식군대거든요. 임오군 아니야. 네, 1882년에 구식군인이 난을 일으켰다 해서 임오군란이라고 하고요. 갑신정변이라고 하면 누구 이름이 등장해야 되냐면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다시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이 근대 국가를 지향해서 일으킨 개혁운동이었지만 3.1천하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왜? 3일 만에 문화자산. 네, 3일 만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지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상적인 개혁이라고 하더라도 지지 세력이 없다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그 지향점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도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을미사변은요. 누가 돌아가신 사건입니까? 명성황후. 예, 명성황후가 경복궁 제일 안쪽에 위치한 건천궁 오코루에서 일본의 자객들, 말이 좋아 자객이지 사무라이 깡패 집단들이에요. 예, 그런 집단들이 우리나라 궁궐을 가로질러 가지고 굉장히 대담하죠. 아주 잔인하게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네, 시체까지 불태웠던 안타까운 사건이 을미사변입니다. 1895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병인양요라고 하는 것은 언제예요? 1866년에 병인 박해 때 프랑스 신부 9명이 죽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프랑스 군이 강화도에서 우리나라랑 전투를 치렀죠. 그래서 어디에서? 정족산성에서 누가? 양원수 장군이 막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성근이 문수산성에서 막아내게 되죠. 병인양요도 어떤 근대 개항기 때에 기억해야 할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기긴 했는데 이제 이들이 돌아갈 때 뭐 외규장각 도서라든지 응괴 23상자라든지 그리고 뭐 그 강화도에 종도 가지고 갔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갯벌에다가 버리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강화도 박물관에 가보시면 1층에 그때 프랑스군이 버리고 간 종을 건져 올려가지고 1층에 전시를 해놓고 있어요. 나중에 가게 되면 한번 보세요. 종이 크긴 크더라고요. 남의 나라 보물을 하여튼 엄청나게 가져가요. 약탈해 가요. 자, 16번입니다. 독립협회 활동이 아닌 것은 자, 독립협회 우선 독립협회 누가 세웠습니까? 신채호. 신채호 아닌데. 서재필. 그렇지. 서재필. 물론 논란이 있어. 필립 제이슨이라고 미국명을 쓰는데 끝까지 미국 이름을 썼고 미국 국적 포기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어둠 그늘의 측면보다는 좀 양지 바른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이분이 독립신문을 먼저 만들었고요. 독립신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를 창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민권운동도 전개했고 독립문도 만들었고 또 만민공동회도 개최하게 되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해요. 근데 대성학교 설립은 아닙니다. 독립협회가 아니고 대성학교 오산학교는 신민회라고 하는 애국 계몽단체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아니네요. 신민회도 아주 중요한 단체입니다. 신민회는 폭력적인 방법과 비폭력적인 방법을 같이 필요하다고 봤던 단체예요. 그래서 뭐 학교도 세우지만 국외 독립국문 기지 건설을 주장하면서 어디에다가 삼원보 지역에다가 신흥 무관학교 같은 것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나올 수 있어요. 신민회도. 자, 17번 가해에 해당하는 것은 조선 쌀이 일본으로 대량 유출되자 국내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지고 쌀값이 폭등하였다. 이에 일부 지방관들은 이것을 선포하여 쌀의 유출을 금지하였다. 무슨 령? 단발령? 반공령? 회사령? 토지조사령. 예, 곡식이 나가는 것을 막는 반공령. 1890년대에 내려지게 돼요. 근데 우리의 외교의 미숙으로 이 반공령을 내리기 전에 한 달 전에 알려줘야 됐는데 그걸 안 알려줬다고 우리가 더 배상하고 반공령을 다시 취소시키죠. 단발령이라고 하는 거는 을미개혁 때 갑오 3차 개혁이죠.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을미개혁이라고 부르는데 단발령하고 또 세트로 태양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그 양력을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쓰기로 한 개혁이 이 단발령과 같이 태양력을 사용했던 을미개혁 때입니다. 회사령은 언제 발표된 거예요? 회사령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 때는 10년 단위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경제정책에서는 10년대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회사령을 발표해서 회사는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는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허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 네,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20년대 때는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경제를 장악하고 나서는 신고제로 바꾸죠. 그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자본주의를 억압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법령이고요.
토지조사령이라는 것은 10년대 1910년대 그 우리나라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한 거죠.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많은 우리나라의 문중의 토지, 가문의 토지, 소유가 불분명한 것, 궁중, 국가 그러니까 궁궐의 토지 이런 것들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곳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의열단이 폭탄 던지는 이유가 나석주가 너무 약탈을 많이 해갔기 때문에 땅을 맺힌 게 많습니다. 그래서 폭탄 던지고 한 거예요. 자, 1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학습 주제 1920년대 일제의 식민정책, 소위 문화통치를 표방했고요. 민족 분열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20년대 가 헌병 경찰제 실시. 경찰은 민간인이 해야 되는데 헌병을 시킬 정도로 엄혹한 분위기를 내야만 했다면 10년대일까요? 20년대일까요? 아무래도 10년. 무단통치 10년대 기간이겠죠. 헌병 경찰제. 그래서 직결 처분권을 갖고 태형령이라고 해서 막 때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그래서 이때 이제 아기들이 울면은 엄마들이나 할머니들이 야, 호랑이 온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야, 순사 온다. 그럼 울음을 뚝 그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선생님 할머니 일제 강점기를 겪으신 분인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하늘 천국에 가셨지만 그 할머니가 실제로 그 뺨을 순사가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게 헌병 경찰제예요. 국가총동원법은요. 뭔가 총동원할 일이 일제에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일제가 모든 걸 총동원해야 할 때는 언제겠습니까? 예전대요. 중일전쟁, 만주사변 일으키고 1931년 만주사변, 37년에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까지 진주만 기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37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했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 강제징용으로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로 그리고 그 뭐 엄청나게 끌려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종도 떼어가고 녹그릇 밥그릇 다 갖고 가서 무기 만든다고 다 가져갔죠. 자, 산미 증식계획은요. 산미 증식계획. 생산할 산 쌀미, 쌀을 생산한대요. 증식한대요. 잠시만. 자, 그렇게 해서 국가총동원법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뺏어가기 위한 것이었고요. 산미 증식계획은 20년대 때 쌀을 뺏어가는 것. 말이 증식이지 뺏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 한국 신민화 정책 강화는요. 30년대 후반 국가총동원법 제정되면서 신사참배 강요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천황 한국 신민서사 외우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듯이 날마다 외우는 거예요. 우리는 뭐 천황 폐하의 신민입니다. 뭐 이런 거 외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19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의열단 조직, 한국광복군 창설, 군국기무처 설치, 교육입국조서 반포. 요거는 개념 정리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1, 2, 3, 4 중에서 뭐예요? 2번이요. 광복군 창설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가장 이제 광복을 앞두고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치는 상하이에서 출발했지만 일제 탄압을 피해서 그 중국 대륙 중앙에 있는 충칭이라고 하는 도시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때 이제 김구가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켰거든요. 그때 한국 광복군을 조직해서 우리나라의 국내 진공작전도 준비하고 연합군하고 합동작전도 하고 또 선전포고도 해요. 일본에게. 이런 것들을 한국 광복군에서 하게 된다. 의열단은 누가 조직합니까? 김원봉이 조직하죠. 김원봉. 그리고 군국 기무처라고 하는 것은 1894년 갑오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특별기구입니다. 그리고 교육입국조서는 고종이 갑오개혁 때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반포했던 조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갑오개혁하고 관련된 것들도 한번 정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20번이에요. 구호에 나타난 민족운동은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 쓰자. 우리 거 쓰자는 얘기네요. 우리 거 쓰자. 우리의 것을 쓰는 걸 장려한다. 1, 2, 3, 4번에서 어떤 게 2번. 답이겠어요? 네,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형평 운동은 뭐라고 했죠? 저울 형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저울에 올려놓고 백정을 저울에 올려놓으면 무게가 어느 한쪽이 더 무거운 게 아니라 평평하다. 그게 형평 운동이다. 저울처럼 평평하게 대우해야 된다라는 것. 1920년대 네, 백정이 신문이 갑오개혁 때 철폐됐는데 신분제가 철폐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천민으로 보는 의식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보지 마라. 사람은 다 똑같다. 라는 입장에서 강조했던 개혁이 운동이 형평 운동이다. 아시겠죠? 네. 자, 문맹 퇴치 운동은 뭐예요? 문맹 퇴치. 우리나라에 글을 잘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 문맹 퇴치 문자 보급 운동이라는 것을 펼쳐요. 그래서 이것도 1920년대 언론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한글을 보급했던 운동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요. 1920년대 이것도. 지금 다 20년대 운동이에요, 이게. 20년대. 밀립대학. 1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을 막아냈어요. 막아냈단 말이야. 못하게 막았어요. 근데 20년대 때 우리나라에게 그래, 니네 이제 교육도 고등교육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이제 우리가 대학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막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대학이 경성 제국대학입니다. 오늘날 서울대학교의 전신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서울대학교를 안 갔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왜?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서울대학을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성적이 살짝 모자르긴 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역사를 전공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가실 수 있으면 가세요. 자, 그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다. 지금 요거는 다 20년대 때 1, 2, 3, 4는 1920년대 때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어떤 사회경제적 운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21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달의 역사 인물 생물연도 1908년 1932년 활동 1932년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인 고관을 살상함. 이 의거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함. 누굽니까? 윤봉길 의사요. 예, 윤봉길이죠. 홍코우 공원 윤봉길 의거예요. 김상옥, 김원봉, 이봉창은 자, 김상옥은요. 의열단원이에요. 의열단.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의열투쟁을 전개한 단체는 의열단하고 한인 애국단 두 단체가 있어요. 의열단은 그 다음에 나오는 김원봉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 의열단 이제 선언문을 신채호 민족주의 사학자가 써줬고요. 김상옥은 의열단의 단원으로서 당시 이제 독립군을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이런 악랄한 곳으로 이름 높았던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윤봉길은 한인 애국단 김구가 만들었어요. 한인 애국단은 그래서 홍코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또 역할을 했고요. 이봉창은요. 이봉창은 한인 애국단입니다. 천황 폭사를 의도해요. 그래서 마차를 터뜨렸는데 그 천황이라고 표현 안 할게요. 일왕이 탄 마차를 비켜서 이게 다른 마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일왕이 살죠. 그때 아마 일왕이 죽었으면 대단했을 텐데 하여튼 그게 이제 다 윤봉길, 이봉창은 한인 애국단.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히 아시고 나머지는 다 의열단이에요. 뭘 던졌다, 폭탄 던졌다, 누굴 죽였다 그런 것들은 그 일제 강점기 때 의열단원의 활동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다. 누구 빼고요? 이봉창이랑 이봉창하고 윤봉길. 빼고 다 의였잖아요. 네. 얘네 둘은 이 두 분은 한인 애국단이다. 아, 네, 아시겠죠?
네. 예. 자, 2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광복했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됐어요. 그래서 한국 문제 유한을 이관했고 가를 했고 재헌국회를 구성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죠. 6.25 전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던 거네요.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고 2년 후에 6.25 전쟁이 벌어지죠. 1950년이니까요. 5.10 총선거 이게 맞네요. 총선은 국회의원 뽑는 거예요? 대통령 뽑는 거예요? 국회의원이요. 네, 총선은 얼마 전에 21대 총선 했잖아요. 국회의원 뽑는 것.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 국회의원이 헌법도 마련하고 거기에서 임기 2년에 초대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선출했고 그게 이제 제1공화국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한민국 정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했던 합의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해요.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이고요. 1945년 12월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광복된 다음에 4개월 후에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세우자고 하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있었다는 거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줄여서 소파라고 하는 거 요즘에도 가끔 나오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 이 부분을 미국에서 좀 같이 책임져 달라라고 해서 이제 세워지게 된 조약입니다. 자, 23번이에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건은 배경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와 3.15 부정선거 과정 학생과 시민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됨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남. 4.19. 예, 4.19죠. 4.19 혁명. 4.19 혁명 나오면 이제 이승만이 물러난 거고요. 12.12 사태는 신군부 전두환이 자신의 동기들과 함께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게 된 군사 반란 사건입니다. 12.12. 자, 6월 민주항쟁은요. 직선제 1987년 직선제를 쟁취했던 사건. 그래서 뭐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6월에 이한열 연세대 학생 이한열 열사의 죽음. 그래서 전 국민이 100만 명이 그때 당시에 광화문에 모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인 거죠.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설명하는 거 1번이고 근데 이게 돌아가면서 나온다는 거야. 4.19 나왔지? 그 다음에 5.18 나오고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나와요. 근데 5.18은 지금도 역사 평가나 진상 규명 아직 발포자가 아직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집단 발포를 했는데 헬기 사격까지 했는데 발포자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선생님도 군대 장교로 다녀왔지만 그게 일개 병사들이 위협을 느낀다고 총을 집단으로 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발포자 반드시 있어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번에 분위기 보니까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겠다. 왜?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여야 대표가 같이 참석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고 맨날 문제가 됐던 그 노래도 같이 불렀더라고요. 그리고 국립묘지도 같이 참배도 하고요. 그런 걸 봤을 때 5.18 민주화 운동. 근데 이미 그 출제는 다 끝났겠구나. 자, 1회 때 안 나오면 2회 때는 나온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4번. 1960, 70년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였다. 이거 언제예요? 1992년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되었다. 이건 언제입니까? 이명박. 네,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박정희. 맞나요? 맞죠? 박정희 정부 때 맞죠? 네. 원조 물자에 의존하여 300산업이 발달하였다. 이승만. 네, 요거는 이승만이니까 1950년 그러니까 그 6.25 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해당되는 경제 상황이니까 요건 아니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원조 물자에 의지한 300산업 색깔이 하얗다라고 해서 300산업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 뭐 있었죠? 밀가루, 제분, 그다음에 설탕, 제당, 그리고 면방지. 다 색깔이 어때요?
하이에요. 하예요. 그래서 요 산업들이 발달했고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의 시작이 제일제당이에요. 제일제당. 그 설탕? 제일제당이 예, 바로 이때 300산업대 뜨기 시작한 산업입니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이건희 그리고 그 위에 또 회장 때부터 쭉 이제 내려오면서 확장된 거죠. 하여튼 전 세계 기업으로 일군 걸 보면 대단하긴 합니다. 마지막 문제 25번.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이거 언제예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제24회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다. 1988년 노태우. 전두환 예? 노태우 아니고 전두환이요? 전두환 때 올림픽이요? 네, 올림픽 아닌가? 아니, 그거, 전두환 그거 아니에요? 그 신청한 거 아니에요? 개최는 노태우. 그렇지. 맞다. 어, 개, 개최는 노태우, 신청은 전두환. 미안해요. 네, 그래서 어, 올림픽 그 개최는 노태우, 신청은 전두환.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정희. 네, 이거는 1972년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는 것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서 두 손을 맞잡고 번쩍 들어 올렸죠. 그때 선언을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고요. 네 가지를 합의했어요. 첫 번째 개성공단, 두 번째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육로관광, 경의선 복구.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도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8년 1회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